140페이지에 그 위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죠? 이거 알아볼게요. 개념은 첫 번째 줄, 가격이 변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이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즉 공급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눴다고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뭘로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내용의 동그라미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진다. 아까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라고 했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 오른쪽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에 중간에 박스 있죠? 중간에 141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죠? 요거 보면은 1번에 탄력적일 경우는 맨 끝에 완경사다. 무슨 경사라고요? 완경사.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경우는요, 이럴 경우는 급경사. 무슨 경사라고요? 급경사.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경우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형태입니다. 뭘 지난다고요?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평선.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일 경우는요,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요거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경우는 비탄력적인가 알아볼게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먼저 생산비와 관련돼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생산물은 공급이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 밑에 기간의 장단에서 단기일수록 비탄력적, 장기일수록 탄력적. 자, 보세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요, 탄력적.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자, 첫 번째 줄, 생산 기간이 길수록 비탄력적. 아까 유조선 같은 경우는 저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비탄력적해집니다. 4번은 그 두꺼운 글씨로 볼게요.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 중고주택은요, 탄력적. 자, 보세요.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 중고주택은요, 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볼게요.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더 탄력적이다. 기술 향상이 빠를수록 탄력적. 그 다음에 정부 규제 및 정책과 관련돼서 그 밑에 용도 변경의 제한 법규가 강할수록 비탄력적. 그러니까 인허가 받기가 힘들다거나 뭐 용도 전환 힘들다 그럴 경우는요, 비탄력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오셔서 138페이지 볼게요. 138페이지에 딱 중간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주는데, 이때 그 밑에 정상제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화살표 한거 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걸 플러스라는 겁니다. 0보다 큰 걸요, 플러스. 오른쪽 볼게요. 맨 위에 열등제 찾으셨나요? 열등제는 두 번째 줄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은 걸요, 마이너스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알아볼게요. 교차 탄력성은, 자, 이 사람 뭐 이렇게 했나?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자를 X제 이렇게 생각할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자를요, Y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은데, 헷갈리게 여기는 X제를 밑으로 놓고 Y제를 위로 올려놨네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제와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제와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이걸요, 교차 탄력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교차 탄력성이란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의 비율, 요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데, 그 밑에 뭐 공식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식은 저렇게 자꾸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고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공식 바로 밑에 박스 바로 아래 보면 대체제의 경우에는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의 경우에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플러스에 많았어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보완제의 경우에는 무슨 제라고요? 보완제의 경우에는 수요의 교탈 탄력성이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뭐라고요? 작다. 이렇게 마시고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61페이지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찾으셨나요? 자,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제 간에는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싼 놈을 구입하는 바람에 비싼 놈 덜 사고 싼 놈 더 사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완제 간에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1번 볼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한 반면 한 다음에 이렇게 반면 써있죠? 여기다 이렇게 놓으세요. 반면 딱. 자, 슬러시 한 다음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과의 관계 이렇게 볼게요. 자, 먼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단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라고 했죠? 부호.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자, 볼게요. 임대료가 10% 상승했답니다. 일단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자,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5% 감소했다고 했죠? 5% 감소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5를 10으로 나누면 0.5죠? 0.5예요? 0.2예요? 0.5 아닙니까?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런 걸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비탄력. 그다음 이번에는 소형 아파트와,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했죠? 여기까지 계산한 게 요겁니다. 이번에는 소형 아파트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과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했어요? 올랐다고 했죠? 그럼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뭐는 감소한다고요? 수요량은 어쩌거나 감소했죠? 그랬더니 그 슬러시한 거 옆에 줘볼게요. 옆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답니다. 얘는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 얘가 감소하니까 옆에 있는 건 증가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재화는 무슨 재화 같아요? 대체재, 보완재예요? 대체재란입니다. 자꾸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인 걸요, 대체재. 같이 움직인 건요, 보완재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외쳐야 되겠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렇게 잠깐만요.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기시고, 자, 좀 약간 어렵다 싶은 거는 너무 지금 집착하지 마세요. 다른 데 다 할 거니까. 자, 14번 볼게요. 14번.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항상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볼게요. 14번.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랍니다. 0.9하고 0.5랍니다. 0.5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답니다. 얘는 일단 부호는 무시하세요. 2% 상승하고 4%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면 할 경우에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의 변화율은, 여기서 주의할 거는 A 부동산은 정상재예요, 열등재예요? 정상재 써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일단 숫자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숫자를 계산할 때는 숫자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자, 일단은 여기서 요거 나눈 게 0.9죠? 그죠?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 됩니다. 얘랑 곱하면 돼요. 그럼 1.8%입니다. 어쨌거나 얘는 몇 프로라고요? 1.8%. 그리고 여기서 요거 나눈 게 0.5죠? 그럼 요거는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나는 이거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얘랑 곱하면 됩니다. 나누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숫자는 해결됐죠?
그럼 이제 해석해야 돼요. 일단은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했어요. 가격이 올랐다고 했죠. 그럼 가격이 올라오면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1.8% 감소했네요. 그리고 소득이 4% 증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정상제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럼 2% 증가했네요. 2%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 시장 전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1.8% 감소했고 소득이 증가하는 바람에 2% 증가했죠. 그 시장 전체에서는 0.2%가 증가했네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0.2%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 할 수 있겠죠? 해요,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런 형태로 물어보니까 이따가는 안 해도 되고 뭐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지금부터 요걸 이제 지우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잠깐요. 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률이죠. 요거는 자 지금 1, 2월 달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좀 나중에 오신 분이죠. 좀 나중에 3, 4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있죠. 계신 분들은 제가 빼놓고 가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5월 달, 6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요거는 이미 11월, 12월도 하고 1, 2월 달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위 하나 좀 빼놓고 가는 거 있죠. 이거 전부 언제 한다고요? 5월 달, 6월 달 한 번에 한 방에 다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한 방에 다 하니까 쭉 넘기세요, 그냥. 자, 39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 시장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알아볼게요. 어쨌거나 우리 시장론은 시장의 형태 있어 없어요? 총론에서 시장의 형태가 있는데 요건 우리 교재는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74페이지. 자, 시장의 형태, 시장이 뭐냐 좀 알아볼게요. 자, 그 바로 밑에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 추상적인 장소, 이걸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매도인은 파는 자, 매수인은요 사는 자, 이거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뺏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매도자는 좀 돈을 많이 받고 싶어요, 덜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고 매수자는 돈을 좀 조금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구체적인 장소를요 구체적 시장 혹은 추상적 시장 할 수 있는데, 구체적 시장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이걸요 구체적 시장이 줍니다. 근데 추상적 시장은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어쨌거나 구체적 시장이 아니면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되겠죠?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다 뭐라고요? 추상적. 내가 G마켓 들어가서 옷을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옷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시장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게요. 시장은 이러한 식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자, 완전 경쟁은 그야말로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죠. 경쟁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있다. 자, 지금부터 떼돈을 벌고 있다. 큰 돈, 떼돈을 다른 말로 정상 이상의 초과이인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먹고 살 만큼의 이윤 이상으로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걸요 초과이윤 혹은요 큰돈, 떼돈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큰돈 뭐라고요? 떼돈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공급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경쟁이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 여기다가 라면집 차렸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이 시장을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두죠. 즉각적으로 다른 공급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없어질 때까지 막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말이 어렵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어요? 초과이윤을 못 얻는 시장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초과를 얻고 있다. 그러면 그런 시장을 가만 놔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두죠. 즉각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막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자기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가격 순응자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 동네에 보면 어떤 시장이든 누군가는 큰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데, 근데 왜 이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 네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그러면 이건요 불안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정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온 얘기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시장에 공급자가 한 명이다.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면 지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한 공급자라든가 고만고만한 수요자가 다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라든가 한 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야 안 몰려요? 몰릴 수 있죠. 그럼 그쪽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품질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품질과 서비스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완전 경쟁이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는 있는 겁니다. 극히 일시적으로는. 자, 볼게요. 여자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어느 지역에 여고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 가서 라면집을 차렸습니다. 교문 앞에다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 라면집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겠네요. 여학생들 다 이쪽으로만 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버는 곳에는 다른 기업이 가만둬야 하나 둬요? 두죠? 가만 안 두죠? 조금만 있어봐요. 막 우후죽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라면집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초과이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 먹을 게 있는 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먹을 게. 되셨죠? 근데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시적으로는 누군가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곧바로 다른 기업이 타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도 자유롭고 퇴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자유롭고 퇴거도 나가는 것도 자유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그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정보. 여기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아직 발표 안 한 정보도 시장 구성원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도 안 했습니다. 뭘 안 했다고요?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무슨 귀신입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죠? 이게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한 개라도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불안정 경쟁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이거 살 수 있는 사람과 파는 사람도 좀 대안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역적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부동산을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마다를 소비하려는 사람은 그런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소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동일해요? 다 달라요?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에 이 동질의 상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 기업의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20층짜리를 딱 지어서 대박이 난 겁니다. 막 분양하는데 줄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박 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나도 한번 여기다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피스텔 짓는데 무슨 미장원 하듯이 1, 2억 정도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뭘 가지고요?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쉽게 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정부에도 못 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면. 그죠? 그러면, 다른 기업이 못 들어오면 계속 얘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다른 기업이 들어왔다 치자. 나도 들어가겠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손해 날 수 있어 없어요?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임대도 안 된다고 해서 빠지는 건도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임대도 안 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냥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손해난 상태로 지속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누구는요 무진장 손해나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장관 청문회 이런 거 할 겁니다. 장관 청문회 하는데 어김없이 한 80% 이상은 낙마하는 경우 있죠. 낙마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공직생활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걔들은 알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시청에 있으면 도로가 어디로 나는 거 이거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가 물론 자기 이름으로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출세길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아니면요 장모님 명의로 이렇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낙마한 사람들을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누군가가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되셨죠? 이런 시장을요 4가지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게 한 개도 없는 시장을요 부동산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요건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 이런 걸요 불안정 경쟁이다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요 가격 결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결정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불안정 경쟁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인데 맨 먼저 라고요 독점 시장이다. 얘는요 공급자가 1명인 시장. 그다음에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2명 내지 4-5명 정도 소수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시장 있죠. 요걸요 과점 시장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독점적 경쟁. 자, 독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1명인 시장을 어떻다고요? 독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우리나라 전체로 따진다면 자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한전이 다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전력 기업 중에 당기 순이익이 1위였던 회사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막 다 챙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이라고 해서 오래된 원전 같은 거 있죠? 이걸 폐기하는 수술을 자꾸 밟으니까 여기서 나는 수익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다시 또 제대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시장을요 독점 시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독점 시장은 지들 맘대로 가격을 결정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4-5명 이렇게 이제 소수가 지배하는 시장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 이러한 시장이 과점 시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이제 그 가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LG라든가 아니면요 KT, SK 이런 데서 몇몇 기업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이걸요, 그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휘발유 파는 시장도 뭐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뭐 쌍용, 그 다음에 SK 칼텍, GS 칼텍스라든가 뭐 SK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몇몇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 보세요. 얘네들은 이제
자, 이 넷이서 몇몇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 시장 구조인데, 얘네들 가격을 가지고 경쟁했다가는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격. 이걸 가격 경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전부 다 1,600원씩 하다 리터당, 근데 얘가 1,500원으로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휘발유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휘발유 넣은 다음에 생기손가락에 찍어보면서 이거 품질 좋네. 이거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집어넣고서 그냥 달리면 그냥 달리는 줄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장땡이라고 품질을 잘 모르니까 싼 게 장땡입니다. 뭐 장땡이라고요? 싼 게 둘러보다가 가격 싼 데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남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걔들도 계속 내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가격 가지고 경쟁하다 보면은 출혈 경쟁까지 갑니다. 출혈 경쟁이 뭐냐면, 그 원가 이하의 가격 있죠? 요걸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을 건들게 되면은 전부 다 손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주로 이제, 이 가격을 담합합니다. 무슨 담합한다고요? 가격 담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급자가 몇 명 대화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가격을 담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이상 내려가면 더 이상 내리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대기업들의 구조 자체가 전부 다요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 딸은 여기 가서는요 며느리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 아들이 국회의원이라면 얘가 거기 가서 뭐 며느리 돼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격 담합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가격은 건들지 않는 대신에 그럼 뭘 가지고 경쟁하냐면 비가격 경쟁이다 해갖고 주로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제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크타임 때 TV 보면은 그 광고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거의 대기업들 광고입니다. 요걸 통해서 서로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은 얘는 웬만한 거로 완전 경쟁 요건을 갖췄는데 어느 하나만 독점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시장이 주로 이제 독점적 경쟁이다 해줍니다. 자영업자들. 자, 우리 주변에 그 미장원 시장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미장원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어디 갔어요? 자, 이 미장원도 다수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장원 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죠. 적게는 뭐 한 5천만 원, 많게는요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사 안 되면 얼른 빠지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진입과 퇴거도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자, 이 미장원 하는데 엄청난 정보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웬만큼 갖춰져 있는데 요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제품을 판매한다. 이거를요 제품 차별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품 차별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가격도 결정하고 엄청나진 않지만 상당한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미장원은 잔뜩 있는데 유독히 잘 되는 미장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미장원에 가려면 뭔가 그 서비스가 좋다든가 아니면요 이 파마를 아주 잘해서 한번 파마하면 50년 동안 안 풀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빠글빠글 이렇게 해서 품질이 좋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업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데는 뭔가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어디 가면은 음식점에 가면 줄 서 있는 음식점 있죠. 이런 데는 뭔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밑반찬이 좋다든가 아니면요 뭐가 맛이 좋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뭔가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형태를요 불완전 경쟁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있죠. 요거는 5월달, 6월달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잠깐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살짝 넘겨도 상관없어요. 언제 한다고요? 5월달, 6월달에 할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은 자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어딜 보시냐면 42페이지 볼게요. 40페이지.
자, 그 맨 아래 42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우리 교재는 뭐 180페이지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80페이지. 그래서 요거 요 안전 경쟁의 네 가지 요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기라는 용어와 장기라는 용어를 가끔 쓰는데, 특히 이제 수요 공급이론 이거 할 때 썼죠. 그러면 정확히 단기와 장기의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와 장기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단기고 얘는요 장기. 요거를 구별하는 것은 자, 일반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따져볼 수 있고 시장 전체에서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맥주의 가격이 좋아졌다. 시장의 가격이 소주보다 맥주 가격이 좋아졌죠. 맥주의 가격이 시장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맥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덜 만들고 싶어요? 많이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떤 롱패딩의 가격이 좋아지면 이거 많이 만들고 싶죠? 그래서 어쨌거나 맥주의 시장 가격이 좋아지면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맥주를 많이 공급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많이 공급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시설, 공장이 있어 없어요? 공장 범위 내에서 야근하더라도 그 정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기간을 만약 길게 잡는다면 이 공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공장을 새로 지어서 새롭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보통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시설 확충이 곤란한 좀 짧은 기간, 이런 기간을요 단기다 해줍니다. 근데 장기는요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요걸 뭐라고요? 시설 확충이 가능한 긴 기간을요 장기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장기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장 전체에서 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 할 거냐면 정책론에서 똑같이 한 번 더 할 겁니다. 언제 똑같이. 자,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저기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빨래 널기도 힘들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면서 적정한 보상하면 상관없죠. 이런 걸요 보상 안 하고 있는 상태를요 부의 외부 효과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지역을 자, 이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한다면 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주택만 있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장 나가라고 한다면 나갈 예정이죠. 그러면 이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서로 구입하려니까 무지막지하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자, 여기 있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도 큰 이익을 보지만, 이 건설업자가, 가격 되게 좋아졌네? 나도 여기다 아파트 지어볼까 하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는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이걸요 장기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가격이 좋아지면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뭐라고요? 단기라는 거고,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단기라는 것은 다른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아파트 짓기에는 곤란한 짧은 기간을 뭐라고요? 단기다. 근데 장기라는 것은요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충분히 긴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역이 그 연탄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연탄 공장이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바람에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자, 요 상태까지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자, 요거 약간 어려운데,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으로 정해놓겠다. 그러면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죠? 그러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주택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네요. 수요가 증가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단기적인 효과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공급량이 증가했는데, 여기서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한 게 아닙니다. 가격이 좋아지니까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가격이 좋아지니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렇게 좋아지니까 다른 기업 건설업자가 야, 여기도 아파트 나도 한번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우리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에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다른 기업이 막 들어오게서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죠. 공급이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오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것은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약간 까탈스럽네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요? 그러면 이때 여기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장은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산업이라고요? 비용이. 옛날보다 생산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아파트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 자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고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땅 가격도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이 지역에 아파트가 올랐으면 땅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옛날보다는 지금이 땅 가격이 훨씬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비가 옛날보다는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받아서는 손해라는 얘기죠. 생산비가 막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증가하다 멈추게 됩니다. 이건요 비용 증가 산업.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되셨죠?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건설업자가 삼성 레미안이 여기 있는 나머지 땅을 다 구입해갖고 아파트를 500동을 짓겠답니다. 몇 동이라고요? 500동. 그러면 500동을 짓게 되면 건축 자재 같은 걸 대량으로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으로 구입한다면 싸게 구입할까요? 비싸게 구입할까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 토지 가격이 오른 거보다 자 이 건축 자재를 무지막지하게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생산비가 절감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 공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 이거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이만큼 공급해도 남죠? 생산비가 절감됐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더 지어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까지도 지어댈 수도 있겠네요. 이건요 비용 감소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비용 증가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데 까탈스러운데 나중에 그 정책론에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정책론. 여기서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자, 비용 불변 산업은요 원래의 가격이 될 때까지도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증가 산업은요 원래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때까지만 공급이 증가합니다. 비용 감소 산업은요 원래보다도 낮은 가격이 될 때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할만한가요? 이상하네.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뭐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대충 느낌으로 하시나요? 아, 느낌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했더니 옛날보다 생산비가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럼 많이 못 짓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오른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 요거 할 겁니다. 효율적. 자, 잠깐 쉬겠습니다.